내용이 너무 어렵다고요? 그냥 살짝 흘려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다 아주 가끔씩 문득 툭 하고 기억이 터져나오듯 이윤호 선생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기억이 나면 저희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하고 싶었지만 잘 몰라서 못했던 이야기들. 하지만 언젠가는 한 번씩 툭툭 기억을 뚫고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이죠. 국민라디오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에 오셨습니다. 이윤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요. 예. 혹시 선생님은 스스로 내 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하실 때 있으세요? 많죠. 아니 그러면은 예. 일부러 특별히 조금 더 내가 쉽게 해야 되겠다라고 노력을 하시나요? 그렇게 노력하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텍스트 자체가 어려움도 있는데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건 좀 어렵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가끔 하곤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친절하다는 것과 쉽다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친절하다와 쉽다. 예. 이러자면 제가 친절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려고 참 많이 노력하는데 그거는 이제 내공 문제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제가 내공이 짧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쉽게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순간 인문학이 본연으로 가지고 있었던 바는 스스로가 자기의 인문적 삶의 성찰이나 또 그것을 통한 세상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한 과정이고 그것은 일정하게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근육을 만드는 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쉬운 것이 꼭 의미 있을까 이런 생각은 제가 평상시에 좀 하곤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뇌의 근육을 조금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좀 운동시키는 근육을 만드는 시간이다. 그렇게 좀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네, 오늘도 여러분 뇌 근육 만드실 준비 되셨나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진짜 언론 국민라디오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낭만고양이님이 시그널 음악이 다른 방송과 같은 거 아닌가요 하셨는데 네, 이 시간대의 프로그램은 다 같은 시그널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신이 내린 짱돌님 편하게 듣기 도전 하셨는데 어느 정도 내공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요한님이 이윤호쌤 말씀 들으면서 뇌근육 단련 및 섹시하게 노력해야죠 하셨는데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선생님, 얼른 저희 운동할 수 있게 오늘 어떤 얘기, 오늘 어떤 프로그램 짜여져 있나요? 오늘은 일방통행로라고 발더 베냐민이 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발더 베냐민은 평생을 좀 뭐라고 할까요? 실패, 왕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점철된 사람입니다. 더욱이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히틀러 치하에서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도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경을 넘지 못해요. 좌절해서 모르핀을 음독하면서 결국 자살로 마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의 이제 생애를 마감하게 되죠. 이런 점에서 보면 베냐민은 어찌 보면 좌파 아웃사이더이기도 합니다. 좌파 내에서도 정말로 이렇게 조직화되지 못하는 사람. 어떤 면에서 보면 끊임없이 예민한 촉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참 많은 책들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출판사에서는 당신의 책은 한자도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핀잔을 받기도 하고, 또 대학 교수로 취업하기 위해서 이제 논문을 제출할 때 교수들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이제 교수가 되지도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발터 베냐민은 당대에 그가 살았던 삶은 너무나도 불행했고, 또 운도 여러 가지로 안 좋았어요. 불운하기도 했고, 그리고 언제나 했던 프로젝트들이 많은 경우 실패와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너무너무 불운하게 죽었죠.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확 갔는데 아직도 국경이 끝나지 않은 거죠. 그 미국으로 망명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치 파시스트들은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 막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터 베냐민이 1892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 마르크스가 죽고 나서 몇 년 후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은 그 시대적 배경이 살짝 머릿속에 예.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발터 베냐민은 당시가 이제 막 기술복제 시대였었고,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뭐 아우라라던가 이런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어쩌면 발터 베냐민은 좌파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약간 무정부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꿈꿨던 건 그런 생시몽이나 이런 공산적 사회주의자들을 꿈꿨고요. 그러니까 초창기 사회주의 사상의 모습이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그가 이제 아케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대한 이제 책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꿈꿨던 게 그런 어떤 생시몽이 가졌던 그런 것이죠. 같이 소비도 하고 뭐 사 먹기도 하고 거기 놀이터도 있고 뭐 이런. 지금 이 앞에 있는 메스나폴리스를 보면서 가끔 혹시 베냐민이 꿈꿨던 거 이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같이 살고 뭐 같이 먹고 소비도 하고 같이 뭐 토론도 하고 놀이도 그러니까 하고 겉모습으로 볼 때는 그렇죠. 네, 겉모습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당시에 20세기 초에 꿈꿨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참 그런 점에서 보면 대단한 천재적인 아웃사이더죠. 근데 그가 어느 날 일방통행로라는 책을 써요. 근데 그 책을 딱 보고 사람들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왜 썼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보통 이제 우리가 사유의 유격전이라고 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에 보면 그걸 예견하듯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로부터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궁핍한 사람들을 위한 법적 보호라는 내용에 보면 제목하고 내용하고도 정말 안 맞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미지적 사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일방통행로는 그야말로 길을 걸어가면서 상점, 간판, 뭐 거기에 있는 어떤 아이들, 그다음에 무슨 인형 이런 걸 보면서 옆에 있는 화분에 있는 꽃 이런 걸 보면서 그냥 툭툭툭툭 던지듯이 쓴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분명히 이 책을 베냐민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출판업자 이러고 나서 이제 나옵니다. 저희 기대는 무참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책은 독자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군요. 전혀 반향이 없습니다. 게다가 장정에도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광고에도 있는 대로 모두 돈을 털어넣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당신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저로서도 어쩔 수 없이 상인으로서의 양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해서 설마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저야말로 저자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이 처자식을 거느린 몸이라서요. 물론 지난 몇 년간의 손실이 선생님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쓰디쓴 절망감은 앞으로도 계속 남을 겁니다. 지금 당신을 계속해서 지원해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저자. 아니 이런. 당신은 왜 출판자가 되셨습니까? 답신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기록장부에서 27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제 책을 5권을 출간했습니다. 즉 당신은 27번에 5번 승부를 거셨습니다. 27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유감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연달아 2 숫자의 거는 방식으로 돈을 거셨지요. 제가 당신의 행운의 숫자인 28 바로 옆번호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말이죠. 당신은 왜 출판업자가 되셨는지 이제 이해하셨겠네요. 당신의 아버님과 마찬가지로 견실하게 평생 작업으로 삼아했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항상 하루하루를 그냥 허송세월 하는 시기였겠지요. 그것이 청춘이죠. 앞으로도 그러한 습관에 푹 빠져 계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성실한 상인인 체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도박하듯 모든 것을 날려버린 후 내게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얼굴을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8시간씩이나 일을 한다거나 밤에도 거의 쉬지 못한다는 식의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얘야 정직하고 성실해야 한다. 그리고 숫자들을 갖고 타박하는 일 따위를 그만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밖으로 내쫓아 버릴 것입니다. 네, 이미 자기 책이 어떻게 될 것조차도 예상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고도의 디스. 예. 발터 베냐민이 출판업자를 고도의 수법으로 디스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네. 이게 책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제목과 내용도 잘 안 맞고 내용도 뜬금없는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에 다다이즘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경향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전에 다다이즘에 대해서 한번 예, 말씀을 해주셨죠. 예, 그런 다다이스트들의 어떤 행위, 이르자면 필연적인 것들 속에서 그리고 규칙적이고 규격적인 것들 속에서 속박되는 정신의 어떤 문제. 그래서 우연적이고, 그 다음에 아무런 의미 없고, 그 다음에 툭 던져서 자극을 주는 정도로 끝내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아주 정교한 논문이나 감동을 팍팍 주는 논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것에 나도 모르게 경도되게 됩니다. 그 관점, 그 프레임에 의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저번 시간에 제가 한창 그 박유아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배워왔고 습관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회가 요구하는 프레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어쩌면 이 사회가 이제까지 습관적으로 길들여왔던 프레임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익숙함.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베냐민은 그것을 깨고자 했던 거죠. 와. 당시에 그 다다이스트들의 생각들이 바로 이런 거였죠. 우연히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시들을 써요. 그런데 그 시를 쓰는 건 시라기보다는 신문의 어느 부분에서 그냥 무작위로 오려서 글자를 붙여놔요. 그러니까 뭐 문화 밥 먹다 어제 그리고 그럼에도 뭐 막 글자들을 막 그냥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맥락이 없는 거죠. 그 순간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다 막 조소를 하고 병을 집어던지고 당시에 막 물을 껴안고 이러기도 합니다. 이따 이거 뭐가 시야! 뭐 예. 발표를 하는 장에서. 네. 근데 그 다다이스트는 바로 그것이 예술이고 문화고 정치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문화들이 혹은 근육들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정교한 시스템, 정교하게 논리적인 것으로 해서 대중들을 장악하는 것은 또 다른 그 프레임 안에 갇혀놓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유격전적인 사유를 함으로써 이렇게 툭툭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냥 자극을 주는 거지. 얘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는 순간 뭐라 그러는 거야? 라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글은 누가 못 써?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나도 그것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런 글은 얘 뭐라 그러는 거야? 라는 말 속에는 이미 일정하게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자 하는 주체의 어떤 것들이 조금씩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재밌는 것 중에 이제 그 습득물 보관소라는 제목의 것이 있어요. 아마 길을 가다가 습득물 보관소를 봤겠죠? 왜냐하면은 그러고 나서 갑자기 글을 써요. 근데 그 보관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글을 써요. 분실물 이라고 딱 씁니다. 풍경 속에서 힐끗 한 번 본 한 마을, 한 도시의 최초의 모습이 그토록 비할 바 없고 이후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까닭은 원경과 긍경이 극히 밀접하게 결합되기 때문이다. 아직 익숙함은 작용하고 있지 않다. 그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자마자 풍경은 마치 우리가 들어가는 집의 정면처럼 즉시 사라지고 만다. 하지만 아직 그러한 일이 주위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을 통해 우위를 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일단 그곳에 어디인지를 알게 되면 맨 처음의 이미지는 이미 2번 다시 복원할 수 없게 된다. 습득물, 어떠한 긍정에도 물러서지 않으며 가까이 다가가도 소멸되지 않으며 다가갔다고 해서 거만하고 지루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좀 더 촘촘하고 위협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초록색 원경. 그것이 바로 배경에 그려진 원경이다. 그것이 무대장치에 비할 바 없는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씁니다. 근데 여기에 잘 읽어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을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거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움이 이제 익숙하게 긍정이 되어버리는 순간 어느 집 문 앞에 있는 순간 이 아름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분실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그 긍정에도 물러서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도 소멸되지 않고 다가갔다고 해서 거만하고 지루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 이유는 그 속에 원경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저는요, 지금 문득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선생님. 사람 관계도 참 이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한없이 멀리서 맞아요. 볼 때 멋있어 보이던 사람도 막상 내 것이 되고 또는 가까워졌다고 생각한 순간 문득 맞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버리잖아요. 그것을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 익숙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익숙해지는 순간 그 아름다움은 사라져버린다. 사라져버리는 거.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발터 베냐민의 글을 잘 보시면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골목길을 일방통행로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어떤 제목을 답니다. 그냥 가게의 간판들, 벽보들, 프랭카들, 광고판들, 뭐 쇼윈도, 실제로는 뭐 13번지, 번지를 가지고 그냥 자기 단상을 툭 써요. 적힌 집들을 따라 단편의 제목을 붙이면서 자신의 사유의 발자국을 남겨놓습니다. 그런 그 통행로, 그 파리의 어떤 통행로를 걷다 보면 애써 찾지 않아도 어떤 자국들이, 흔적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어쩌면 끊임없이 발터 베냐민을 의심의 눈길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 도시, 거대하게 20세기라고 하는 거대 도시가 되어 있고 그 골목을 지나가면서 느껴지는 그 간판 하나에도 그는 끊임없이 시비를 걸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끌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골목에 매혹에 도취되기도 했지만 절대로 긴장을 풀지 않은 어떤 한 남자의 구애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의 어떤 기호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호들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삶이 들려주는 온갖 정표, 예감, 또 신체 기관을 통과하는 신호에 예민해져야 합니다. 순간적 지각, 순간적 어떤 지성, 순간적인 어떤 판단, 순간적으로 번개처럼 머릿속을 팍 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게끔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가 그래했고 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예민한 촉수의 어떤 감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책은 의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예민해져야지 이런 습관, 길들이기로부터 자기를 찾아나갈 수 있는가를 사실 발터 베냐민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거대한 괴물에 우리는 먹히게 될 것이라는 걸 예견하죠.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파시즘 시대에 파시스트에게 우리가 먹히는 데에는 이러한 예민함을 잃어버렸을 때, 익숙함에 있어서 존재할 때 바로 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재밌는 얘기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매춘부와 책, 이런 얘기를, 공통점을 찾아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근데 제목은 재밌게도 13번지예요. 그냥 13번지를 뜩 보다가 탁 느낀 거겠죠? 거기가 아마, 매춘하는 곳이 우리로 보면 이제 588번지처럼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징성을 띈 주소인 거죠. 예. 그래서 글을 쓰게 되는데요. 1. 책과 매춘부는 침대로 끌어들일 수 있다. 2. 책과 매춘부는 시간을 헷갈리게 만든다. 밤을 낮처럼, 낮을 밤처럼 지배하는 것이다. 3. 겉모습만 보아서는 책과 매춘부에게 있어서는 1분 1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좀 더 가까운 관계에 놓이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둘이 얼마나 서두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몰입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수를 샌다. 4. 책과 매춘부는 예로부터 서로에 대해 불행한 애정을 품고 있다. 5. 책과 매춘부, 양자에게는 저마다 이들을 갈취하고 괴롭히는 남자들이 달라붙어 있다. 책에는 비평가들이. 6. 공공곡물 안에 있는 책과 매춘부, 학생용. 7. 책과 매춘부, 이들의 최후를 이전 소유자가 지켜보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책과 매춘부도 죽기 전에 모습을 감추기 십상이다. 8. 책과 매춘부는 지금까지의 자기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새빨간 거짓말로 꾸며내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실제로는 본인들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몇 년씩이나 사랑 때문에 이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쫓아다니지만 어느 날 그저 인생을 연구하기 위해서 얼쩡거렸던 곳에서 비만한 몸이 되어 손님을 기다리고 서 있는 이들을 보게 된다. 9. 책과 매춘부는 진열될 때 등을 보이는 것을 좋아한다. 10. 책과 매춘부는 많은 후손을 만든다. 11. 책과 매춘부, 신앙심이 깊은 늙은 여자도 젊었을 때는 매춘부, 지금 젊은이들의 필독서가 되어 있는 책 중 얼마나 많은 것이 과거에 악평을 받았던가. 12. 책과 매춘부는 사람들 면전에서 말싸움을 벌린다. 13. 책과 매춘부, 전자는 각주가, 후자에게는 양말 속의 돈. 예, 이게 책과 매춘부인데요. 책과 매춘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책이라 결국 뭘 통찰하려고 했을까? 책에 대한 얘기죠. 책에 대한 얘기고, 우리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숫자를 세는 양적인 가치만에 존재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그것이 익숙함을 만들어내는 것의 의미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옆에서 비평가가 끊임없이 그것을 해석해서 보편화시키는 것. 그렇죠. 예, 이것에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쓴 거예요. 발터 베냐민의 책이, 그러니까 자기가 낸 책들이 많은 사람들로 그 당대에 인정을 사실 못 받잖아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발터 베냐민 입장에서는 평생의 어떤 그 책이 화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발터 베냐민 이 책 전체에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정말 우리가 사유한다는 것은 그것에 몰입되는 것이 아니고 마치 흩어지듯이 그러한 난사되는 언어의 풍경들에서
자극받고 그 자극을 통해서 자기 근육을 움직여서 사유하는 것이 사유하는 것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발터베냐민이 얘기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책에 매몰되는 순간, 그것에 익숙해지는 순간, 그것을 따라다니는 순간, 그것은 그저 숫자가 늘려나는 책의 어떤 아카이브일 뿐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자기는 없고, 자기가 팔아버린 어떤 것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늘 서두르게 되는 어떤 것의 의미들을 책과 매춘부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 발터베냐민의 이 그 사유의 흔적들을 보면요, 어떤 것은 정말 뜬금없는 기호로만 뭘 하라는 거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것을 보면요, 야, 발터베냐민이 정말 문장 잘 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글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확대 사진들이라고 해서 책 읽는 아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게 가다가 아이들이 있었겠죠? 네.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책을 읽고 있었겠죠? 아이들에 대한 풍경이에요. 몇 개의 풍경이 있는데 그 중에 책 읽는 아이라고 하는 어떤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쓸게요. 상상을 했을 거예요. 이건 아이를 보면서. 학급 문고에서 책을 한 권 맞는다. 저학년 학급에서는 나누어 주었다. 아주 가끔씩 밖에 감히 이런저런 책을 원한다고 말할 수 없었다. 원하던 책이 다른 사람 손에 전해지는 것을 부러운 듯 바라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마침내 바라던 책을 받게 되었다. 일주일 내내 눈송이처럼 은밀하게, 빽빽하게, 그리고 부단히 나를 감싸주는 텍스트의 움직임에 완전히 편안하게 몸을 맡겼다. 무한한 믿음을 갖고 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조금만 더 하며 계속 나를 유혹하는 책의 고요함. 책의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아직 침대 속에서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했던 그러한 시절의 독서였기 때문이다. 아이는 이야기 눈에 덮여 반쯤은 사라진 길의 흔적을 찾아 나선다. 아이는 책을 읽을 때 양쪽 귀를 막는다. 책은 너무 높은 책상 위에 놓여져 있으며 한쪽 손은 항상 책장 위에 얹혀 있다. 인물과 메시지가 눈송이들이 춤추는 가운데 읽혀지는 것처럼 아이에게는 주인공의 모험이 여전히 활자의 소용돌이 속에서 읽혀진다. 아이의 호흡은 이야기되고 있는 온갖 사건들의 일부가 되어 있으며 모든 관계자들이 똑같은 공기를 호흡하고 있다. 아이는 어른들보다 훨씬 더 친밀하게 등장인물과 섞여 들어간다. 사건,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대화에서 아이는 말할 수 없는 감명을 받으며 일어선 아이의 몸 위에는 그가 읽은 내용이 눈처럼 수북히 쌓여 있다. 문장이 정말 대단하죠? 아이는 이야기의 눈에 덮여 반쯤은 사라진 길의 흔적을 찾아 나선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이는 아이가 읽는 방식으로 책을 읽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과 조금 다른 의미지만 우리가 독서를 한다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생각과 아이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지금은 성장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됐지만 이 아이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엄마하고 토닥토닥 이제 아침마다 싸우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루는 책에 관련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냥 엄마는 너 그렇게 책을 안 읽어 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이는 엄마는 왜 내가 책을 안 읽는다고 생각해? 얼마나 많은 책을 읽는데 둘이서 토닥토닥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일단 엄마는 일주일 전에 없는 돈을 모아서 교보문고에 가서 청소년 우수도서를 왕창 사가지고 간 거죠. 또 아이는 그랬는데 그 녀석은 그 끈조차도 2주일인가 그랬어요. 2주일 동안 끈조차도 풀지 않은 거예요. 엄마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무슨 책을 그렇게 읽냐. 그랬더니 오싹오싹 공포체험, 그 다음에 무슨 알쏭달쏭 추리특급 이런 류의 책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자기는 너무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마가 생각하는 도덕이랄까 윤리랄까 그리고 모든 지식은
계몽이에요.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박완서 선생님이 무슨 책이고 오정희 선생님이 무슨 책이고 뭐 이런 책을 주고자 하는 거고요. 아이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알쏭달쏭 추리특급을 통해서 땀을 흘리면서 자기 가설을 만들어보고 예측해보고 그것을 확인해보고 정말 자기의 이야기를 눈처럼 가득 덮어서 반쯤의 이야기 길의 흔적들을 추적해보는 거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아이는 정말 이렇게 책 속으로 스며들어가면서 스스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즉 아이 입장에서 보면 책을 통해서 자기의 자극들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가설들을 증명해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책 읽는 태도의 문제죠. 이것이 이제 성인이 되면 책은 필요에 의해서 읽게 되죠. 누군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읽거나 낚시를 가기 위해서 낚시책을 읽고 그리고 뭔가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 책을 읽죠. 그러니까 적어도 아이들이 가졌던 그 모험의 공간들 그리고 그 설레임의 공간들을 이제 사라지는 거죠. 책은.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베냐민의 글 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제 잠깐 읽어 드릴게요. 여러 민족들의 최고의 관습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 같은 것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너무나 풍부하게 받고 있는 것을 받을 때는 욕심부리는 행동은 삼가도록 주의하라는 것이 그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 어머니 돼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받을 때는 마땅히 우리가 매일 받는 것 중에 일부를 우리 몫을 취하기 전에 먼저 돼지에 반환함으로써 경외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경외의 마음은 신에게 술을 바치는 오랜 관습에 나타나 있다. 아니 어쩌면 땅에 떨어진 벼이삭이나 포도를 주워 담아서는 안 되는 계율 속에서조차 이 태고적의 규범적인 경험이 변형된 채로 보존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들이 대지나 축복을 베풀어준 조상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고대의 아테네의 관습에서는 식사 때 빵 부스러기를 줍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것은 반신의 것이라는 이유에서 사회의 공분과 탐욕 때문에 어찌나 퇴폐해 가고 있는지 자연의 은혜를 강탈하듯이 해선만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가격이 유리할 때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아직 충분히 익지도 않은 과일을 따며 단지 배를 취하기 위해서만 접시에 음식을 모두 먹어치우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사회의 토양은 척박해지고 토지는 흉작을 초래할 것이다. 예,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어떤 문제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그대로 자연과 교류하고 있던 것들 지금은 이 과도한 소비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사육되고 강제적으로 키워지고 정말 벼 한 톨 남기지 않고 전부 어쩌면 자연의 베냐민은 문득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자연의 농사를 지으면서 벼이삭이나 포도를 줍지 말라고 하는 게 뭘까? 그래 보니까 과거의 아테네 신전에 돼지에 술을 뿌리는 그것은 적어도 자연에게 먼저 경애를 구하면서 우리가 자연과 함께 어울림을 갖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탐욕에 젖어 있다.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않으며 그리고 배불리 먹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긁어 먹으며 음식은 더 이상 관계 맺기의 의미가 아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레스토랑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그 탐욕한 어떤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셨을 리는 없죠. 개 농장에 가보신 적 있어요? TV로만 봤죠. 그죠? 예. 엄청나게 많은 개들이 있는데 개들이 이제 사육되는 거죠, 강제로. 근데 모두가 소리를 못 내게 하기 위해서 목을 다 이렇게 목청을 따죠.
그런가 하면 그 사육되는 건 그나마 개 사육은 좀 상대적으로 좀 적죠. 돼지, 뭐부터 시작해서 있는 양계장의 닭들도 그렇고요. 그런 사육들을 보면 인간이 점점 이제 자연과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 그것이 이제 자연에 언젠가는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좀 더 이런 그 발터 베냐민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그런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귀를 기울여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죠. 중국 도자기 공예품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요. 하다가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죠. 걸어가느냐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위를 날아가느냐에 따라서 시골길이 발휘되는 힘은 전혀 다르다. 이와 마찬가지로 텍스트도 그것을 읽느냐 아니면 베껴 쓰느냐에 따라서 발휘되는 힘이 전혀 다르다. 비행기로 여행하는 사람은 오직 길들의 풍경 속을 뚫고 나가는 모습만을 볼 뿐으로 그의 눈에 길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지세와 동일한 법칙에 따라서 펼쳐진다.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길의 지배력을 알며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쭉 펼쳐져 있는 평야에 불과한 지형들로부터 마치 병사들을 전선에 배치하는 지휘관의 호령처럼 원경들, 전망대, 숲속의 공터, 굽이굽이 길목마다 펼쳐진 멋진 조망을 불러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껴 쓴 텍스트만이 그것에 몰두하는 사람의 영혼에게 호령할 수 있는 반면 단순한 독자는 자기 내면의 새로운 광경들, 계속 다시 빽빽해지는 내면의 원시림들 사이로 나 있는 길을 결코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저 읽기만 하는 사람은 몽상의 자유로운 하늘을 떠돌며 자아를 움직임에 따르지만 베껴 적는 사람은 그러한 움직임에 호령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서적 필사 전통은 문화에 있어서 어느 것에도 비할 수 없는 보증이었으며 사보는 중국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이다. 이런 것을 뜬금없이 가다가 이렇게 중국 도자기를 탁 보면서 거기에 보면 도자기에 글씨가 이렇게 써 있었겠죠. 그걸 딱 보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베껴 쓰는 일과 책을 읽는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합니다. 모든 글들이 대부분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발터 베냐민의 일방통행로는 그야말로 일방통행로예요. 자기가 쭉 거쳐가는 과정들에서 느껴지는 단상들을 통해서 그것을 뭔가 대단히 증명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난사시키고 있죠. 언어를 쫙 펼치면서 그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얘가 뭘 얘기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도 본인도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글을 쓰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의 그 글쓰기는 이렇게 끊임없이 발터 베냐민은 그런 얘기합니다. 하루라도 글을 쉬어서는 안 된다. 무엇인가 끊임없이 단상을 찾아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그런 뇌를 끊임없이 호령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발터 베냐민이 또는 다다이스트들이 보통 사람들을 IQ 테스트 하나? 또는 그들만이 너무 꿈보다 해몽이 아닐까? 왜 이렇게 잘난 척하지? 라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선생님은 발터 베냐민이 글 속에서 이렇게 툭툭 던져주고 있다, 난사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는 이분이 너무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골목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하루도 그는 이렇게 쉬지 않아요. 아주 예민한 촉수를 가지고 모든 사물들을.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죠. 최대한의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이 되게 절절하게 다가오는데요. 네, 맞아요. 네. 그 재밌는 글 중에 이런 벽보 부착 금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도 맥락이 없어요. 그래놓고는 내용은 뭐냐면 작가의 기술에 관한 13개의 태제예요. 1번. 뭔가 큰 작품을 쓰려는 사람은 여유를 가질 것. 일정한 분량을 마친 후에는 글쓰기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자신에게 모든 것을 허용할 것. 2. 원한다면 지금까지 쓴 것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좋지만 이것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 진행 중인 글은 다른 사람에게 읽어 들려주지 말 것. 그것을 통해 얻게 될 모든 종류의 만족감은 너의 템포를 늦출 것이다. 이 시기요법을 따른다면 자기 글을 보여주고 싶은 점증하는 욕망은 적어도 완성을 위한 모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읽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읽어주면 그 순간 그 만족에 글 쓰는 걸 더디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읽어주면 읽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그것이 모터가 돼서 글을 쓰게 될 것이다. 또 작업 환경에서 일상생활의 이도저도 아닌 상태를 피하도록 노력할 것. 맥 빠진 소음을 동반한 어중간한 고요함은 오히려 품위를 떨어뜨릴 뿐이다. 그에 반해 연습곡처럼 왁자질것 떠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동반되는 경우 그것은 뚜렷하게 지각할 수 있는 밤의 정막만큼이나 글쓰기에 중요할 것이다. 한밤의 정막이 내면의 귀를 날카롭게 한다면 전자는 글쓰기 방법의 시금석이 된다. 그것이 아주 풍요로워지면 어떤 기괴한 소음조차도 안에 묻혀버리게 된다. 4. 아무것도 지필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피할 것. 특정한 종이, 특정한 펜, 특정한 잉크를 까다로울 정도로 고수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그것은 사치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용구를 풍부하게 갖추어 놓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이것도 재밌어요. 저 아는 시인 중에 한 분이 노트를 인쇄소에서 재본선가 같은 거기서 자기 걸 주문해서 받아요. 근데 그 노트가 어떠냐면 갱지 같은 이렇게 서걱서걱 써지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필로 썼을 때. 예. 네. 그리고 꼭 연필로 써요. 네. 샤프도 아니고 볼펜도 아니에요. 그 연필만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걱서걱 하는 그 걸리는 느낌을 갖는 예민한 촉수를 가지고 시를 써요. 근데 이거 사치 부리는 거 아니야? 베냐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즉 그런 자기만의 어떤 것을 통해서 예민하게 무엇인가 그 촉수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저 이거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럴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떠오르는 어떠한 생각도 모르게 지나가도록 하지 말 것. 메모장에 노트를 할 때는 관청들이 외국인 등록부를 기록할 때처럼 엄격하게 할 것. 막 쓰라는 거예요. 다 쓰고 다 서술하라는 거죠. 너의 펜이 떠오르는 착상에 대해 까다롭게 굴도록 할 것. 그러면 펜은 자석과 같은 힘으로 그것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것이다. 그때그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을 기록하는 데 있어 신중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그것은 한껏 펼쳐진 채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다. 말은 생각을 정복하지만 문자는 생각을 지배한다. 7. 더 이상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코 글쓰기를 멈추지 말 것. 어떤 일정을 지켜야 하거나 식사시간, 선약 등을 얘기하겠죠. 어떤 일정을 지켜야 하거나 아니면 작품을 끝마쳤을 때만 중단하는 것이 문학적 명예의 준칙이다. 8. 더 이상 아무런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동안 쓴 것을 깨끗이 정수할 것. 그러는 동안 직관이 깨어나게 될 것이다. 9. 단 한 줄이라도 글을 쓰지 않고 보내는 날이 없도록 할 것. 하물며 몇 주일씩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요즘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10. 저녁부터 꼬박 다음 날이 밝아올 때까지 매달려 보지 않은 어떤 글도 결코 완벽하다고 간주하지 말 것. 11. 작품의 결말을 평상시 일하던 방에서 쓰지 말 것. 거기에서 그렇게 할 용기가 나지 않을 것이다.
대단하죠. 익숙함에 대해서 굉장히 벗어나라는 엄격해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방에서는 너는 용기가 없을 것이다.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2. 지필의 단계들. 생각, 문체, 지필, 정서라는 고정행위에서는 이미 주의력이 글자의 아름다움으로만 향하게 된다. 이것이 정서의 의미이다. 생각은 영감을 죽이고 문체는 생각을 속박하며 지필은 문체에 보수를 지불한다. 대단하죠. 지필할 때 정서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고정행위에서는 글자의 아름다움으로만 향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필의 단계들로부터 여러 가지 자유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메모를 하고 그 메모를 통해서 책을 쓰는 일이 그런 것들 중에 하나죠. 작품은 구상의 데스마스크이다. 그것도 뭐 대단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발상들을 하면서 이 책을 쭉 써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베냐민이 이제 노렸던 것은 이런 거죠. 자기의 단상을 논리적이고 꽉 짜여 있는 것으로 요구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단상을 만들어내는 일이야말로 또 누군가에게 자극을 넘나들게 하고 그 자극이 그 사람이 글을 쓰거나 생각하거나 이러한 것들의 하나의 중요한 자극이 될 것이다. 그것에 매몰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다른 책들은 뭐 서문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여기는 서문도 없어요. 그냥 첫 번째 1 그러고 쫙 쓰기 시작. 첫 번째를 처음 제가 읽었을 때 이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뭐지? 그래도 발토 베냐민인데 그 사람이 이게 뭐지? 60개의 이제 단편들이 있어요. 한 권의 책 안에 아주 짧은 내용부터 시작해서 뭐 길어봐야 우리로 보면 원고지 한 열매 신문이나 이런데 즉 찌라시 같은 거죠. 첫 번째가 주유소예요. 주유소에 대한 근데 주유소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주유소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와요. 뭐지? 그러고 있는데 두 번째가 아침 식당이에요. 이것도 아침 식당과 상관없어요. 그냥 즉 가다가 주유소를 보면서 느꼈던 것. 컨텍스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상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주유소 하면 주유소에 대해서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아침 식당 하면 아침 식당에 대해서 써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논리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네. 거기로부터 완전한 파격을 하고 있는 거죠. 주유소. 내가 주유소를 보고 떠올렸던 걸 쓰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게 주유소와 상관이 없어서 상관이 없는 거죠. 없어도 상관이 없어. 예. 그래서 주유소라는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어떤 것은 그래서 그 자기가 잡았던 소재하고 살짝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거와 상관없어요. 소재에 매몰되는 것을 아주 질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유소가 언제 나오나? 그러고 막 있다가 끝까지 주유소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뭐야 주유소는? 그러는 순간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책 속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 내 나름대로의 방향을 잡고 책을 보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예. 비판적인 글쓰기가 가능할 것이고 자기가 단상이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한 3분의 1쯤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문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이 안내잖아요. 네. 프롤로그인데 이 프롤로그는 이 글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이 글에 매몰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문 이런 거 없어요. 에필로그 당연히 없죠. 이 글은 이런 의도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이 글은 뭐 어쩌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 주유소에 갔고 그 옆에 애가 있었어. 그리고 그 옆에는 무슨 식당이 있더라. 그리고 간판이 있었고 그 옆에 집이 13번지였어. 그것을 그냥 예민하게 하나씩을 쫓아다니면서 그 쫓아가는 과정들을 툭툭툭툭 던지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느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대단히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라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해석하는 어떤 프레임이 있어요.
이 프레임 속에서 이것조차도 대단히 습관화돼서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혹은 완성된 채로 나에게 먹여줄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우리는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고 대리적인 것으로 존재하게 돼요. 사실 글을 읽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 글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자극들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글을 읽는 것, 글을 쓰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 새 주인이 누구인가를 베냐민은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요, 그렇게 그 프레임이 너무나 잘 맞춰지고 잘 따라오고 누가 빨리 익숙해지나에 따라서 성공 가도가 달라지고요. 그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발터 베냐민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제 넉넉 잡아서 고전에 했던 이야기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멀기만 한 얘기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는 거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터 베냐민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읽히고 있다는 거고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는 예. 하나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저거 하는 거 일방통행론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것도 하나의 이제 권력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발터 베냐민을 읽었고 그것을 다 외우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네. 그냥 정말 이렇게 누워서 화장실에서 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걸 쓴 거야? 라고 툭툭툭툭 내 뇌를, 내 근육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발터 베냐민의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지는 방법. 그러니까 발터 베냐민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는 발터 베냐민이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외워서 또는 그걸 인용해서 누군가에게 탁 멋있게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그 작업 속에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모든 익숙함으로서의 거부, 그 틀을 거부하는 그걸 우리가 그냥 그 부분만 따와야 되는 거군요. 네. 낯설게 하는 일이 그런 낯설어지기. 중요한 거죠. 끊임없이 낯설어지기. 예.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요. 근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작업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희한하게 발터 베냐민의 얘기를 듣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 아나운서를 꿈꾸던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는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정해진 원고를 틀리지 않게 읽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발터 베냐민처럼 보이는 모든 것에서 다 저걸 만약에 방송용 멘트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제가 연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뜬금없이.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툭 쳐서 마이크를 쥐어주면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를.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습관화가 돼서 모든 걸 보면서 선생님의 머리를 보면서 선생님의 안경을 보면서 선생님의 저 수염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머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누군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사는 거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정작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저는 하나도 피곤하거나 그걸 의식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발터 베냐민이 굉장히 엄격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서 혹자는 이 사람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았을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그냥 발터 베냐민에게는 그 방식이 가장 편한 방식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철학자죠.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아마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선생님과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근육을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던져준 오늘 프로그램이 사실 단시간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코 쉬운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이제 지금 많은 분들 머리가 지끈지끈 거릴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또 저희 가슴속에 열정을 그리고 뇌를 꿈틀꿈틀 거리게 해주신 이윤호 선생님 오늘도 정말 귀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뇌 근육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이윤호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